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여성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종종 숨겨져 있지만 일부 여배우들은 업계의 다른 남성들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그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5명의 한국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홀리데이에서 활동한 배우 홀리 제이는 갑자기 은퇴를 결정한 충격적인 이유를 밝혀 업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샤프1 싱글데디인 러브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지만 주로 궁했을 궁 드라마의 스핀오프 시리즈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매우 순조로웠고 각 역할로 더욱 성공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갑자기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자 그녀는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결정하며 비공식적으로 연기에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휴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 그녀는 마침내 그 이유를 공개했고 그것은 불안했습니다. 2021년 9월 그녀는 유튜브 비디오에서 위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오랜만에 허이제가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한 남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불공평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허이제는 한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와 파트너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왜 휴일에 나에게 연락하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촬영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이제는 그 당시 매우 순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만나고 하루에 20시간 일하니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촬영 현장에서 그녀를 비하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위는 당연히 충격을 받고 해당 배우가 아직 활동 중인지 허이제에게 물었고 그녀는 그가 여전히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도 번창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허이제는 또한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포함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감정에 몰입하지 못해 짜증을 내고 이건 못하겠다고 외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그는 감독에게 그의 폭발이 장면 때문이 아니라 허이제가 그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그 배우가 그녀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가 그의 접근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허이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계시는 허이제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녀는 그 배우와 맞서 그녀에 대한 드라마의 화면상이 케미스트리를 비판한 시청자들 때문에 자신의 연기에 대해 사과하게 되었다고 그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커플처럼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같이 자야 해요. 그러나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라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다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우는 그녀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졌고 그로 인해 그녀는 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언급한 배우가 드라마 싱글데드 인 러브에서 그녀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었던 오지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배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소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감독 김이 성희롱 혐의로 지방 법원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곧 개봉할 영화에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척하며 감독 김이 그녀를 타협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계 고위 인사들이 여성을 착취하는 가장 불쾌한 측면 중 하나를 부각시킵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31명의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인 김성훈이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고 CEO, 감독, 미디어 임원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CEO만이 체포되어 4개월의 징역형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버닝썬 스캔들 이후 재개되었지만 추가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자연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와 같은 기관의 또 다른 배우인 이미숙이
성운에 대한 복수의 형태로 장자연이 편지를 쓰도록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장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회사와 성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편지를 쓰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조작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장자연의 고통을 비극적으로 이용한 것을 부각시킵니다. 31명 중 단 1명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자영 사건에서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같은 회사의 배우인 윤지호로 2018년 6월 김성훈이 주최한 생일 파티에서 장자연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윤지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가해자가 장자연을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동의 없이 만졌다고 목격했습니다. 최초 조사 동안 13차례 경찰과 검사에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게 거부되었으며 이는 가해자가 검찰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윤지호는 자신의 증언 처리에 대한 편견을 의심하며 정의 부족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녀는 정신치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일찍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진실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또 다른 배우인 씨가 김기덕 감독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가 업무 관련 회의를 이용해 원치 않는 성적 상황으로 그녀를 강제로 몰아넣었다고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체계적인 학대와 착취를 심각하게 상기시키며 이러한 포식적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시 41세였던 씨의 사건은 업계 내에서 이러한 학대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드러냅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그녀의 용기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감히 할 때 마주하는 상당한 위험과 낙인을 간주합니다. 그녀가 감독을 고소한 혐의, 즉 그가 전문적인 회의를 이용해 그녀를 원치 않는 성적 상황으로 강제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이러한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역학을 강력히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에 대응하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반응이 검토되었습니다. 혐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스템 내의 편견과 업계의 고위 인물을 보호하는 태도와 같은 체계적인 문제들은 종종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학대의 주기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보복이나 불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을 막습니다. 이 사건들의 더 넓은 함의는 개별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어서 피해자의 안전과 정의를 희생하여 학대자를 보호하는 업계 내 만연한 침묵과 공모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사에서 반복되는 조작, 강요, 착취의 주제들은 업계 관행의 재평가와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더 나은 지원 체계, 학대에 대한 의무적 보고, 투명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작업 환경을 촉진하는 산업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밝혀짐에 따라 그들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변화에 대한 요구를 촉진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집단 행동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만 수십 년간 괴롭혔던 학대와 착취의 깊이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배우 언은 2013년 영화 모비우스의 세트에서 각본에 없는 노골적인 장면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감독 김기덕이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렸고 괴롭힘이 살아있는 지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감독이 자신의 방에 강제로 들어와 전화로 괴롭히고 응답할 때까지 괴롭힌 뒤 폭행했다는 여러 사례를 회상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는 연기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는 미미했으며 김기덕은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단지 $4,000의 벌금만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MBC의 PD수첩이 영화 감독 김기덕이라는 에피소드를 방영하면서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배우 언은 배우 B와 C와 함께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을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과 강제 성관계를 포함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여 김기덕은 고소자들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몇 달 후 추가 혐의가 포함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방영하며 조사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김기덕과 재현을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덕은 체포되거나 추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망했지만 법원은 그가 MBC와 배우 어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조재현은 그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결과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제이라고만 언급된 배우가 세트에서 여성 스태프를 키스하려 하고 부적절하게 만지려 한 혐의로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의 신원은 보호되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 배우는 조재현이었습니다. 배우 최율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이의 프로필 스크린샷을 게시하고 그의 폭로를 기대한다는 캡션을 달아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해시태그 MeToo 운동과 일치했으며 위협을 받기 시작한 후 그녀의 계정은 삭제되었고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율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직접 피해자인지 목격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재현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지속적인 문제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데 직면하는 어려움과 법적 제한 및 체계적 편견으로 인한 그들의 주장의 자주 저평가를 포함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괴롭힘과 학대 피해자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와 책임 및 지원을 향한 문화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지속적인 도전과 폭로는 학대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과 정의를 방해하는 심각한 체계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김기덕과 조재현과 같은 고위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은 종종 권력 역학과 책임 부재에 의해 보호되는 문제적 행동 양식을 드러냅니다. 해시태그 MeToo 운동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사건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운동은 성희롱과 학대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발하며 피해자를 믿고 그들의 지위나 위치에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바로잡는 데 주저함은 종종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침묵과 공모의 문화를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이 문화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보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공소시효, 성희롱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거 부담, 이 절차에서 종종 나타나는 피해자 비난 태도와 같은 법적 장애물은 정의 추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고소인의 익명성 보장, 가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과 같이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하는 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활동가와 옹호자의 역할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공지원과 인식 캠페인은 산업과 정부가 더 나은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은 모든 개인, 특히 취약한 이들에 대한 더 정의롭고 존중받는 대우로 사회 규범과 가치를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배우 A, 최율 등 이야기를 공개하는 개인들의 용기는 이 문화적, 법적 변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에 맞서 싸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이러한 학대가 더 이상 용인되거나 숨겨지지 않는 미래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업계가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평한 환경이 되도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대개 두 유형의 영화가 존재합니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여성들이 선호하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특히 남성들이 선호하면서도 반복해서 배드신만 찾아보는 영화 베스트 10을 살펴보겠습니다. 12위에는 예고편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간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되었으며 연상군의 성욕을 조작하려는 주지훈의 계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관객 수는 111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쳐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주지훈이 말한 단 하루에 1000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사가 남성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연상군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도발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두 여성의 레즈비언 배드신은 영화 아가씨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말하듯 실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예상했던 배드신의 부재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9위는 정우성과 이소의 주연을 맡은 마담 뺑떡이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시골 출신의 이소가 정우성에게 버림받은 후 복수를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의 첫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관객 수는 47만 명에 그쳤지만 치정 멜로드라마로서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속 배드신은 주로 초반에 등장하며 특히 놀이공원에서의 야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 이소의 캐릭터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승객으로 나오며 정우성과의 위험한 사랑에 빠져듭니다. 이 영화 이후 이소는 연기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제안을 받았으며 감독은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8위는 연애의 목적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무한한 연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남선생 박해일이 동료 여선생을 유혹하려는 시도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7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박해일은 그의 특유의 능글맞은 연기로 많은 유머러스한 대사를 선보입니다. 배드신은 주로 영화 중반전에 등장하며 박해일과 강혜정 사이의 강렬한 장면들로 많은 관객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심오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연애의 목적이 육체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 있음을 탐구하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7위는 특히 남성들에게 호평받는 순수의 시대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복수를 꿈꾸던 신하균이 강한나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다룹니다. 예고편에서는 강한나의 배드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총 관객 수는 47만 명에 그쳤고 흥행에서는 실패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손익분기점은 240만 명이었으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지만 영화의 배드신은 뛰어나게 연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신하균과 강한나 사이에 격정적인 배드신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상당히 거칠면서도 섬세한 연출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하균은 이 장면을 위해 식스팩을 만들어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팬들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강한나의 연기는 잊을 수 없다. 순수의 시대는 강한나의 시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은 강렬한 배드신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화의 성공 여부를 떠나 특정 장면이나 배우의 연기가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은 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 룰라의 주요 보컬로 활약했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노출이 많은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가 술렁였습니다. 2001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고등학교 시절 강간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김지연이 진정한 사랑을 류스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배드신이 과거 영화에 비해 상당히 과감한 수위를 자랑합니다. 류스의 부부 관음증 씬은 영화에서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9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지만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영화로 성인 영화 사이트에서는 이 영화의 클립이 자주 등장하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2위는 송승헌과 임지연이 주연을 맡은 인간 중독입니다. 임지연은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예고편을 제작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송승헌이 부하 직원의 아내인 임지연을 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임지연에게 매혹된 남자의 파멸적인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총 14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한국판 롤리터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는 결과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계속되는 배드신은 카메라 워크와 세트장 연출에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감독 또한 배드신에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방자전입니다. 방자전은 개봉 전부터 노출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봉해보니 작품성이 뛰어났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춘향전을 방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극 멜로물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춘향이에게 다가서기 어려웠던 방자를 김주혁이 안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춘향 역의 조유정도 탁월한 연기를 선보였고 특히 조연으로 나선 류현경의 향단이 역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는 관객들이 필요한 만큼만 노출씬을 촬영했으며 영화 초중반부에 주로 등장합니다. 29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노출을 보기 위해 온 관객들이 오히려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갔다는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 방자전은 개봉 전부터 노출로 인한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로 관객들 앞에 선 작품은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춘향전을 춘향이가 아닌 방자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사극 멜로 드라마입니다. 김주혁이 연기한 방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춘향이를 단지 바라만 보아야 했던 캐릭터로 안정적인 연기로 극을 잘 이끌었습니다. 조유정은 춘향이 역할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했으며 류현경이 맡은 향단이 역시 훌륭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영화는 중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배드신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촬영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서 작품에 꼭 필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총 298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많은 이들이 노출 장면을 기대하며 영화를 보러 왔지만 결국은 잘 만들어진 작품에 감탄하고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종 본인 인생 최고의 순간에 몇 가지 이유로 나락행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롯이 자신만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인생 최절정기에 광보당해버린 연예인 탑5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예인은 감춰왔던 인성이 뒤늦게서야 드러난 성훈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탁월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로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성훈은 우리 동네 체능 수영편에 출연하게 되면서 데뷔 전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특기를 살리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던 그가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박나래와 티키타카하며 보여준 현실남매 이상의 케미와 남다른 대식가의 면모는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대세 연예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붙은 인기는 꺼지는 것 역시 순식간이었습니다. 잘부님이 진행하는 줄 서는 식당이라는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한 성우는 정작 자신은 줄 서서 못 기다리겠다며 꼬라지를 부리던 니고기를 굽던 집게를 개인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물론 방송 내내 정색하고 무안을 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청자들의 논설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딱 한 번 시원하게 보여준 방송 태도, 논란은 그간 용케도 잘 숨겨놨던 인성이 결국 드러난 거라는 평을 받게 되면서 대중과 방송 관계자들이 그를 빛의 속도로 손절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연예인은 어찌 보면 중학생 시절이 자신만의 전성기였을 수도 있는 수진입니다.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각 멤버들의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데뷔 초부터 엄청난 팬덤을 이끌었던 아이들은 현재까지도 최고의 걸그룹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데뷔 초 굵직한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 논란이 바로 팀 멤버였던 수진의 학창시절 일진 논란이었습니다. 데뷔한 지 불과 20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세 걸그룹으로 급부상하던 중 과거 수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녀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수진이 학창시절 술, 담배에 찌들어 지냈던 것은 물론 빌려간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도록 강제로 시키는 등 쉴드가 불가능한 폭로가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진과 그녀의 소속사는 학창시절 수진이 친구와 전화로 다투면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의 동창생이었던 배우 서신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 역시 학창 시절 수진에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서 가라앉을 뻔했던 논란은 재점화되었고 결국 잘 나가던 그룹에서 수진은 퇴출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예인은 이러다 다 죽는다더니 혼자 나락행간 오영수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흥행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작품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캐릭터인 오일남 역을 맡았던 오영수에 대한 호평이 넘쳐나게 되면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 글러브 최우수 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1968년 연극 무대를 통해 데뷔해서 50여 년의 무명 생활 끝에 비로소 연기 인생 최절정기를 오르게 된 그는 돌연 1년 후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징어 게임이 방영되기 4년 전인 2017년 오영수가 산책로에서 자신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수는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설마 그랬을 리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재판 결과 오영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오영수가 이후 연기에 복귀를 하든 못하든 이제 더 이상 그를 간부로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목받지 말았어야 했던 김생민입니다. 1992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개그맨으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김생민은 연예가 중계 출발 비디오 여행, TV 동물농장 리포터와 보조 진행자 등으로 소위 암흑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초부터 김생민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짠돌이이자 절약왕으로 유명했고 그런 그의 절약 관련 노하우가 송은이와 김숙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코너에서 인기를 얻게 되자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단독 프로그램 편성까지 하게 됩니다. 스튜핏 루이라는 유행어까지 히트를 치면서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급기야 KBS TV 방영까지 시작하게 되는 등 신드롬에 가까운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김생민 본인 역시도 데뷔 25년 만에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밀려드는 재테크 관련 강의 섭외는 물론 10편이 넘는 광고까지 찍는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연예인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김생민의 성공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성공이라기보다도 25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극복하고 이룬 대기만성이라는 서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김생민에게 찾아온 행운은 10년 전 그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짓이 드러나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데요. 자신을 김생민이 출연했던 방송의 스태프였던 피해자의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던 중 김생민이 피해자 씨를 다른 방으로 따로 불러냈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쭈뼛쭈뼛 서있던 씨를 김생민이 억지로 끌어안치며 두 팔로 끌어안던 중 다행히 새가 이상해서 뒤따라온 씨의 선배가 이들이 있던 방을 열자 그제서야 허리를 풀었다는 거였죠. 이후 벌어진 일은 김생민이 아닌 피해자 씨에게 오히려 가혹했다고 합니다. 김생민이 잘못을 제작진에게 항의했지만 불룩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시선을 퇴출시키는 거였고 피해자는 너보다 더 심한 일도 당했지만 알아서 제 발로 나갔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묻힐 뻔했던 사건은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김생민은 25년 만에 맞이한 전성기가 끝나게 된 것은 물론 수년간 출연했던 모든 프로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르는 과거 사진을 보고 나서야 관상이 과학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송하윤이 있습니다. 2005년 연기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송하윤은 몇몇 드라마와 영화에서 개성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눈망울에 선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인지 다소 밋밋한 캐릭터만 맡으면서 그저 그런 필모그래피만 쌓으며 19년을 가까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드디어 그녀의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작품과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제리에 방영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의 역대급 악역 정수민 역할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인상적인 악역을 펼친 송하윤은 19년의 무명 생활을 한 방에 날리는 연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특히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아은 형님의 출연 중 기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게 됩니다. 방송 말미에 신뢰가 안 된다면 한마디만 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 송하윤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퍼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가며 연기자로서 처음 받아보는 사랑에 대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기하겠다는 자신의 소회를 전했고, 그녀의 진솔한 발언에 진행자 몇 명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등 예상치 못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불과 일주일 후에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송하윤에게 이유도 모른 채 90분 동안 귀싸대기를 맞았다는 폭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폭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그마한 최고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던 그녀의 외모와 90분 연속 귀싸대기 폭로 내용을 도무지 매치시킬 수 없었지만, 드디어 공개된 그녀의 과거 사진을 보게 된 순간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퍼져 생긴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송하윤이 고등학교 시절 또 다른 사건으로 징계 8호인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게 되면서 송하윤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6년 전 모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이 재조명되고 많은 이들이 해당 게시물을 성지순례하며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송하윤은 언젠가 자신의 과오는 반드시 인과응보 당한다는 교훈을 전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몸소 증명해주며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